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너무 바빴습니다. 각종 행사가 있었고 또 날씨는 폭우가 쏟아지는 한 주였잖아요. 네. 이렇게 금요일부터 주말까지는 또 폭염이 쏟아지고 있기도 하고요. 폭우의 한중간을 서울을 다 가로지르면서 행사들을 치르느라고 저희가 한 주 내내 바빠서 원래 계획으로는 금요일에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뒤풀이를 강렬하게 하자라는 계획을 세웠죠. 근데 못 갔습니다. 뒤풀이만 강렬하게 했네요. 왜냐하면 말을 하면 배가 빨리 꺼지니까 선우 씨가 만들어둔 카레라이스를 아주 든든하게 먹고 나서는 저희가 둘 다 피곤해서 쓰러져서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녹음 시간은 이미 늦어버렸고 아유 어떻게든 주말에 쪼개서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영화나 볼까? 이렇게 된 거죠. 네. 여러분도 일정을 잡으실 때는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느냐 거기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게 지나가고 나서 내가 심신이 괜찮은 상태인가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북토크 2번 그리고 북토크 진행 1번 팟캐스트 녹음 1번을 일주일 동안 하고 약간 어제 고장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장난 몸을 이끌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가 너무 재밌었죠. 박찬욱 감독님이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헤어질 결심을 보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영화를 봤는데 또 영화가 너무 좋아서 흥분 상태가 되었죠. 네. 로맨스와 추리의 어떤 플롯을 너무 절묘하게 엮어서 2시간 반 정도 되는 러닝타임을 2시간 반 정도나 됐어요? 저도 볼 땐 몰랐어요. 끝나고 나서 보니까 꽤 긴 영화였더라고요. 한순간도 지루한 장면이 없었습니다. 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끝까지 팽팽한 긴장을 가져가는 그런 영화였고요. 두 배우의 캐릭터도 너무 좋더라고요. 탕웨이 배우와 박해일 배우. 연기도 너무너무 즐겁게 봤습니다. 좀 말도 안 되는 로맨스 영화였습니다. 로맨틱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저는 또 너무 취향 저격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격정적인 육체적 사랑을 막 보여주는 영화보다는 암시적이고 좀 센슈얼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감정의 움직임을 아주 집중되게 보여주는 영화들을 아주 좋아해요. 근데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의 기대를 계속 배반해 가면서도 정말 고전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응집된 사랑의 감정을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너무 간질간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긴장을 놓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 너무 웃겨요 또. 계속해서 웃음이 터지는 그런 영화였는데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범죄 피의자와 형사, 쫓기는 사람과 쫓는 사람 간의 관계와 사랑의 감정을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그 관계가 중첩되어서 굉장히 섬세하고 미묘하면서도 또 유머를 잃지 않는 그런 영화였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언어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장치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극중에서 송설애라는 인물이 중국인인 설정이어서 한국어를 배워가면서 어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단어를 낯설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서툰 한국어로 얘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솔직해지는 순간. 그리고 자기의 모국어인 중국어를 사용할 때 마치 다른 인물처럼 보이면서
갖게 되는 어떤 신비감, 그리고 두 언어의 번역의 그 간극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오해 내지는 이해들, 그런 부분이 너무 흥미로워서 정말 잘 쓴 대본이구나 하면서 감탄했어요. 또 중국어를 공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탕웨이 배우의 중국어는 어쩜 그렇게 감미롭게 들릴까요? 너무 우아하고 아름답죠. 네. 어떤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갖게 되는 선입견 같은 걸 좀 깨주는 그런 음악성이 있는 발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좋아하는 두 사람은 말의 리듬도 닮아가고 그 어휘를 가져다 쓰게 되잖아요. 영화 속에서는 마침내라든가 단일하게 라든가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붕괴라고 하는 단어가, 특히 붕괴라고 하는 단어는 저는 진짜 한 방 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또 파괴라고 하는 주제를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자신을 지탱하는 어떤 윤리라든가 그 세계의 단단한 기둥을 갖고 있는 주인공이 한 사람을 사랑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테마야말로 정말 멜로드라마의 가장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을 단어로 이렇게 녹여내고 그리고 언어의 뉘앙스를 가지고 너무 재미있는 효과들이 많았어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박찬욱 감독에게도 너무너무 감탄했지만 정석영 작가님께 또 정말 감탄했습니다. 맞아요. 아주 품이 있고 꼿꼿하게 찬란한 붕괴를 그려내는 그런 영화입니다. 올여름 봐야 할 단일한 영화가 있다면 헤어질 결심이다. 맞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맞다라고 해버렸네. 그 둘의 힘이라고 왜 선우 씨도 저도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있잖아요. 네. 그 책은 외국 저자가 쓴 책인데 두 사람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시너지에 대해서 여러 사례를 들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간 책인데요. 그 책 뒷면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정석영 작가님이 이 책에 대해서 추천사를 쓰신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박찬욱 감독님과 일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저의 대답은 언제나 쉬워요. 너무 쉬워요. 실제로 박 감독님과 함께 시나리오를 쓰는 것은 돈을 받고 일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을 만큼 쉽고 재미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니 우리가 창조적인 파트너십을 이루는데 성공한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님과 정석영 작가님은 유사점도 뚜렷하다고 해요. 부조리에 대한 선호, 안티로맨틱. 근데 차이점도 그만큼이나 뚜렷한 거예요. 박찬욱 감독님은 폭력적이고 정석영 작가님은 평화적인 것을 사람이 폭력적이라는 게 그렇죠.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폭력적인 것에 끌리는 어떤 취향이 있고 평화적인 정석영 작가님,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만나자마자 끝없는 대화를 시작해서 공통의 시나리오 언어를 발달시켰고 시나리오 작가로서의 공동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헤어질 결심도 정석영 작가님과 박찬욱 감독님이 공동으로 집필을 한 시나리오에 바탕을 하고 있잖아요. 네, 친절한 금자씨 때부터 아가씨 이런 영화도 같이 작업을 했죠. 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정말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특히나 박찬욱 감독님의 그런 폭력적인 것을 묘사하는 그런 색깔이 이번 영화에는 비교적 아주 절제되어 있어서 저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 무엇도 다시 보지는 않았거든요. 너무 강렬해서 다시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헤어질 결심은 지금 벌써 또 다시 보고 싶어요.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되도록 큰 화면으로 극장 관람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의 방송에서 여러 가지 책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잖아요. 본격적으로 책을 소개하는 에피소드도 있어서 빅토리노트라든가
H마트에서 울다 같은 책을 언급하기도 했었고 저희 책이 나오기도 했고요. 네, 퀸즐랜드 자매로드도 있었고 사이사이에 저희가 얘기한 책들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이 그동안 냈던 책들을 모아서 여둘톡 서가를 꾸며주신 서점이 있습니다. 우리 톡토로들이 어디에나 있잖아요. 서점원 톡토로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일하시는 오프라인 서점에서 이런 매대를 꾸며보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죠? 예스24 강서 NC점입니다. 온라인 서점이 오프라인 서점을 낼 때는 그전에는 중고 책방만 가능했다고 알고 있는데 네. 뭔가가 바뀌어가지고 새 책 서점도 낼 수 있게 되어서 예스24에서 낸 새 책 서점 1호가 강서 NC점입니다. 여기에 여둘톡 서가가 아주 번듯하게 생겼더라고요. 네, 우리 톡토로분들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인증샷도 SNS에 남겨주시면 저희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방문해 보려고요. 네. 오늘은 사연 소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해한 톡토로님께서 보내주신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 여러 가지로 오늘 방송은 제 어린 시절과 부모님을 떠올리게 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남의 집 단칸방 살이를 하면서도 카메라를 사서 저와 동생의 정말 기억할 만한 순간들을 사진 또 간단한 글과 함께 앨범에 모아서 각각 2-3권 남겨놓으셨거든요. 그 덕에 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눈에 보이는 추억들을 간직할 수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저도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답니다. 또 어머니의 인생을 바탕으로 한 위트들을 들으며 제가 좋아하는 김하나 작가님의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농담들이 DNA로부터 나온 것이구나 하며 얼마나 웃었던지요. 여사님께서 그것은 남편이 술쟁이였기 때문이죠 하시는데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부인 빼고 다 소중한 천하 한량인 아버지 덕분에 식당을 운영하시며 운전을 일찍 배우셨어요. 지금은 타고난 추진력에 기동력이라는 날개까지 달고 멋진 인생의 후반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20년 전 제가 수능을 치고 학교를 땡땡이 치려고 다음날 집 전화 핸드폰 다 꺼놓고 누워있는데 머리맡에 수첩 하나를 던져놓고 가시더라고요. 학교는 째도 여는 가라. 수능 선물이다. 하시면서요. 그게 바로 운전면허 학원 등록 수첩이었습니다. 그 덕에 고등학교 졸업식 때는 직접 차를 몰고 갈 수 있었고 대학생활 동안 뻔질나게 세상 구경을 다닐 수 있었어요. 운전은 독립심과 기동력, 멋진 인생의 필수템이 분명한 것 같아요. 자녀 교육에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신 이옥선 여사님께 정말 멋지시다는 말과 이 세상의 유쾌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또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다른 분의 삶 속에서 내 어머니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니 저의 어머니도 참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또 벅차기도 했어요. 3달 전 어머니께 뭐다뭐다 샴푸 이야기를 하면서 보내드릴까 떠보고는 주문해드리지 않은 저를 반성하며 얼른 온라인 주문해드려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운전입니다. 톡깔 한번 갈까요? 여, 둘, 톡톡톡톡톡 파워. 맞아요. 13화에서 우리 이옥선 작가님이 자동차가 있는 여성의 삶이 얼마나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생활을 꾸려가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해한 톡토로님의 어머니도 비슷한 캐릭터의 분이시네요. 호프마당 사장님께서도 350만 원 주고 빨간 티코를 사셨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 기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었죠. 맞아요. 빚을 좀 많이 지고 본인이 가게를 꾸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무엇보다 차는 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저렴한 경차를 구매하신 이야기를 하셨었죠. 그만큼 차가 주는 어떤 생활의 반경을 넓혀주는 의미가 특히 여성들에게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우 씨는 면허 언제 땄어요?
저는 대학 생활 내내 면허를 따야지 하다가 노느라 바빠서 음.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해놓고 면허를 땄던 것 같아요. 취업하고 나서 차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때는 지하철로 통근을 하던 때였는데요. 주변에 친구들이 대부분 면허를 대학 생활 동안 따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뒤처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았고 회사에 들어갔을 때 선배들도 면허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던 것 같네요. 저는 수능 치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네. 그때 엄마가 면허부터 따놔라. 이거는 네가 운전을 바로 하지 않더라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건 급히 누구 차를 뭐 잠깐 빼주거나 급하게 몰아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니까 이거는 배워놔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일단 땄는데 그러고 나서는 제가 서울에서는 제가 차가 없잖아요. 근데 부산에 가서 뭐 방학 때나 이럴 때 친구들과 놀고 그럴 때 가끔씩 부모님 차를 어디 좀 쓸게요. 뭐 오늘 저녁에 몇 시간 쓸게요. 이런 식으로 차를 조금씩 몰았죠. 근데 그것도 다 경험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잠깐씩 차를 몰아도 그 차를 몰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것들에 적응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주차를 하는 것도 요령이 생기고 늘고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처음에는 차선 바꾸고 이런 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조금씩 여유가 생겨서 라디오도 들을 수 있게 되고 처음 가보는 길도 가볼 수 있게 되고 그러죠. 그렇죠.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초보 운전 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정말 운전대를 잡고 시선이 앞에 고정되어서 차 안에서 벌어지는 다른 상황들에 약간 신경을 쓸 겨를이 없잖아요. 네, 옆에서 이렇게 물티슈 하나 꺼내는 것만 해도 너무 큰일이고. 핸들 틀어져 그러면. 제 친구가 예전에 자긴 너무 초보고 무서워서 초보라고 엄청 크게 써가지고는 뒷창문에 붙인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차를 잠깐 몰게 돼서 탔더니 야, 너 뒤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물론 백미러가 있지만 룸미러로 이렇게 뒤를 봤을 때 뒤가 딱 막혀 있으니까 저는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는데 초보들은 뒤를 볼 여유가 없어요. 어차피. 그러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운전면허는 한 번에 따셨나요? 한 번 실패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수동으로 땄는데 운전면허 시험장에 있는 차도 상태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클러치 뭐 밟고 떼고 엑셀을 밟고 이러면서 경사를 올라가다 잠깐 섰다가 다시 출발하는 게 있는데 또 그때는 어리고 긴장되고 그러니까 다리가 약간 달달달 하다가 시동을 꺼트린 거예요. 그래서 땡 탈락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할 때는 잘 붙었습니다. 네, 저는 그 시험을 언제 보느냐에 따라서 또 제도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면허 따기 지금 되게 쉬울 때다 빨리 따라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별로 어렵지 않게 면허를 땄던 것 같은데 친구들 중에서 왜 일종 수동 면허에 도전을 했다가 되게 커다란 트럭에 앉아서 시동을 꺼트려서 울면서 낙방을 하고 또 재도전을 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기억이 나네요. 저는 자랑스럽게도 2종 수동 면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또 오래되다 보니까 1종도 몰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차를 가지고 여행을 떠났던 것은 제가 취직해서 첫 휴가 때 전라남도를 한번 쭉 돌았는데 그때 렌터카도 처음 해가지고 빌려서 여행을 다녔고 그때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 여러 명이 같이 갔어요? 친구 하나랑 같이 갔죠. 근데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떠나는 여행도 그 나름의 재미가 당연히 있지만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은 여행 속에 너무 다양한 가능성을 가져오더라고요. 이쪽으로 가는 길에 여기 잠깐 들를까? 이런 게 차편의 시간 같은 걸 다 고려하고 하게 되면은 결국 못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로든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고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훨씬 더 많은 곳을
볼 수 있었고요. 그게 참 즐겁더라고요. 맞아요. 대중교통만 고려했을 때는 아예 여행지의 선택 자체가 좀 한계를 두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차를 가져간다고 생각하면은 기차나 버스 편으로 가기 어려운 곳들도 여행을 좀 시도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차가 아니라 렌트카를 빌려서 몰아보는 것도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나중에는 적응을 하게 되고 그걸 또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슬란드 갔을 때 큰 차 몰았었잖아요. 네. 친구들 5명이 짐을 다 싣고 돌아다니는 차였기 때문에 아주 큰 차였고 아이슬란드에서는 또 바람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재밌었던 게 차 문이 바람에 휙 꺾여버리는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따로 들기도 하고 늘 내리자마자 문을 꽝 닫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것도 새롭게 알게 된 거였죠. 네.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행지에서 차를 빌려서 돌아다녔을 때 그 차에 얽힌 기억들이 여행을 더 인상에 남게 해주네요. 그러네요. 그 아이슬란드 여행 때 커다란 새까만 SUV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하와이 여행을 같이 갔을 때는 뚜껑이 없는 머스탱을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없진 않았어요. 열리는 거였지. 아, 네, 컨버터블. 네. 그 차도 참 하와이랑 잘 어울리는 차여서 해변을 뚜껑 열고 달릴 때 그 기분 같은 게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또 저는 스페인에서도 운전을 했었고 아르헨티나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영국에서도 했네요.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오른쪽 핸들 차를 몰아봤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익숙하지가 않죠. 근데 그것도 조금만 몰아보면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역주행을 하진 않았나요? 한 적 있습니다. 그게 코너를 돌고 나서 아무 차가 없으면은 순간 나도 모르게 역주행을 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네. 영국이나 일본처럼 주행 방향이 반대인 나라에서는 저는 운전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나라에 갔을 때는 좌회전, 우회전이 가장 헷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에 다른 차들이 있으면 꽁무니를 좀 쫓아가면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길에 다른 차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한국에서처럼 운전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공포감도 조금 들어요. 네. 아까 이런저런 여러 나라에서 운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페인에서 운전하기 전에는 조금 겁이 나기도 했어요. 약간 선입견인데요. 스페인 사람들은 열정적인 사람들이니까 운전 습관이 좀 거칠진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가졌었는데 부산이 제일 어렵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수동으로 처음 운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운전을 할 수 있으면 전 세계 어딜 가서도 운전을 할 수 있죠. 맞아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운전이 어렵다는 부산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좀 너무한 게 있어. 차량 대수에 비해서 도로 보급률이 낮고 사람들의 성격은 좀 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차선을 변경하려고 깜빡이를 켜면은 뒷차가 갑자기 우웅 하고 따라 붙잖아요. 오히려 속도를 늦춰서 들어오게 해주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럴 때 좀 되게 야속할 때가 있어요. 부산에서 운전하면. 그렇죠. 헤어질 결심 영화를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배경이 부산이잖아요. 네. 운전하는 씬들도 참 많이 나오는데 방향을 바꿀 때마다 꼬박꼬박 방향 지시등 깜빡이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은 부산에 사는 사람들의 디테일은 아니다. 저 남녀 주인공이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매너 운전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들은 또 반듯하고 꼿꼿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선우 씨는 부산에서 운전할 때는 깜빡이 안 켜고 들어가요? 그럴 때도 있어요. 사실 제가 부산 가면 저희 엄마 차를 운전을 하곤 하는데 또 저희 엄마가 경차를 몰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도 경차 운전자로 오랫동안 운전을 했었는데 작은 차를 도로에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깜빡이를 안 켠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웃기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부산에서는. 저는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면은 되게 화나던데. 눈치껏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해야죠. 저희가 부산의 운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침
팟빵 댓글로 부산의 문화, 특히 어떤 운전 문화에 대해서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경남이라이의 톡토로입니다. 6월 초 휴일부터 듣기 시작해서 11회까지를 총 51회는 들은 것 같아요. 50회도 아니고 51회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다니. 작가님들이 소개하신 당근 레시티, 모닝 페이지로 제 삶에 새로운 재밌는 것들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두 분의 대화 자체가 재밌고 어떤 밤에는 너무 와닿고 좋아서 두 언니가 저를 다독여주는 것 같기도 했어요. 8화 부산 여행 편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듯 이건 선우 씨가 해주세요. 엄마 다리 한 만져봐라. 너무 좋아요. 멋진 할매 선배님과 선우 작가님의 찰진 리딩 덕에 가장 많이 들은 회차입니다. 다시 한번요. 엄마 다리 한 만져봐라. 제가 툭 치면 나올 수 있도록 하세요. 자, 툭 한번 치겠습니다. 엄마 다리 한 만져봐라. 부분에서 하나 작가님이 청취자들에게 왜 그랬을지 생각해보라고 하셨을 때 깨달은 건데 경상도 사투리를 체득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말만 들었을 때는 속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나는 경상어 네이티브 스피커여서 이걸 작가님들과 똑같이 바로 알아들은 거구나. 경상도 사투리의 억양뿐만 아니라 뉘앙스, 관습도 말씀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이를테면 만닿고 같은 정서요. 커뮤니티에 타지인들이 놀라는 부산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종종 글이 올라오던데요. 이런 거예요. 1. 도로에서 차가 가야만 하는 상황인데 가지 않고 있으면 클락션을 울린다. 괄호 열고 다른 지역에서는 안 울린다는 점에서 좀 놀랐어요. 클락션을 울릴 뿐만 아니라 누군가 보다 못해 차에서 내려 해결해내고야 만다. 보소! 2. 비슷한 맥락으로 누군가 공공장소에서 되먹지 못한 행위를 하면 많은 이들이 달려들어 혼을 내준다. 뭐하노? 미친나? 타지에서는 나서는 것에 대한 부담이나 위험 때문에 그러질 못하는데 부산에서는 다 같이 나설 것을 은연중에 믿고 있기 때문에 나설 수 있는 거라고 해요. 3. 그리고 또 따뜻하기도 해서 누군가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준다. 주차를 못하고 있으면 주차를 해준다든지. 나와보소! 이거 너무 알아. 저는 부산보다는 역사가 깊지 않은 그리고 외지인이 많이 들어온 도시에 살고 있는데 확실히 제가 가끔 가서 겪은 부산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적극성이 좀 더 있었고 같은 경남이어도 저희 지역은 덜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산의 정의로움은 참 좋더라고요. 정의로움일까요? 아니면 성질이 급한 거일까요? 성질이 급한 것과 좋은 의미의 오지랖이 더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산에 가면은 지역 소주들이 있잖아요. 뭐 좋은데이라든가 그쵸. 뭐 시원소주, 대선소주 이런 네. 것들이 있죠. 근데 부산에서 오히려 서울이 저도주가 이렇게 많이 유행을 하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식당 같은 데 가면 저도주를 마시는 걸 보고 그러니까 소주인데 도수가 낮은 거 있잖아요. 네. 엄마한테 엄마 부산 사람들은 왠지 더 독한 소주 좋아할 것 같은데 부산 사람들이 이렇게 저도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랬더니 엄마가 성질이 급해서 안 그렇나? 성질이 급한데 왜 저도주를 좋아하죠? 저도 똑같이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성질이 급해서 잔에 부어주면 툭 이렇게 마셔야 되는데 그렇게 독한 술을 빨리빨리 마시다 보면은 너무 빨리 취한다는 거죠. 그리고 덜 마시게 될 수도 있겠네요. 빨리 알코올 섭취량이 취해버리니까. 그렇죠. 성질이 급해서 빨리 취하고 싶다는 아니잖아. 빨리빨리 마시긴 하는데 그래도 좀 덜 취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너무 재밌네요. 음주의 과속 방지 턱 같은 것이었네요. 근데 이 적어주신 사연의 상황들이 다 눈앞에 너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봐라 뭐하노 내리봐라 서포티지. 그리고 왜 택시기사 아저씨들도 부산에서 택시 타면 막 너무 고개 운전을 한다, 막 무섭다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정말 제가 KTX를 꼭 타야 된다, 몇 시 차다 하면 정말 전국에서 가장 빠른 그런 분노의 질주를 보여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의외로 되게 무뚝뚝한 듯 살가운 그런 매너가 또 있습니다. 아까 선우 씨가 얘기했던 그
오지랖, 따뜻한 오지랖이라는 게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저는 부산에서 택시 타면 내릴 때 기사님들이 하시는 인사가 너무 재밌어요. 가입시대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청유형이잖아요. 같이 집에 갈 것도 아니면서 왜 청유형으로 말해? 아, 진짜 어렸을 때 그게 참 신기했어요. 집에서 다 뭐 집들이 같은 거 하고 다 놀고 난 뒤에 이분들이 떠나는데 가입시대 자기는 안 갈 거면서. Let's go. 우리가 여행지에서 운전을 할 때 여행의 경험이 더 폭넓어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또 한편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동을 할 때 차가 있으면 특히 여성들에게 무엇이 좋은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면허를 따놓고 차를 사지는 않고 있다가 출퇴근이 멀어지는 바람에 회사의 사무실 이전을 계기로 첫 차를 구입을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일단은 뭐 지하철 환승이라든가 출퇴근 시간에 걷는 거리가 줄어들어서 몸이 덜 피곤한 것도 있었지만 내 차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서 타인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생활에 피로감이 덜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별로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게 여성들의 경우에 대중교통 안에서 성추행, 성희롱을 당하는 경험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인 성희롱까지 아니더라도 은연중에 몸을 접촉해오는 그런 남성들도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쩍벌남들도 너무 많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부대끼면서 하루에 2시간씩 굉장히 피로했다가 또 다른 운전이라는 피로가 벌어지기는 했지만 적어도 아주 작은 경차 아니라고는 해도 나 혼자 있는 공간에서 안정감이 있게 내가 컨트롤하는 이 탈 것을 타고 움직인다는 그 감각이 되게 많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줄여줬던 것 같아요. 우리의 친구 김은경 작가님을 만났을 때도 차를 샀는데 어때요? 라고 했더니 너무 좋다. 그리고 내가 이 공간 안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 차 안에 있는 시간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피로를 덜기 위해서 택시를 이용할 때도 때로는 그 택시 기사분의 운전 매너가 너무 거칠거나 되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화제를 계속 입에 올리면서 대화를 유도하거나 해서 또 불쾌한 경험을 안고 하차를 하게 될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최근에는 택시를 타서 불쾌하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최근 몇 개월간은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선우 씨랑 저랑 불쾌하지 않은 기사님이 모는 차를 타고 이제 내렸을 때 와, 이 기사님은 괜찮다라고 놀랐을 정도로 요즘은 택시를 타면 참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왜 그럴까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서 외출 자체를 많이 안 하던 시기가 있었으니까 택시 수요가 급감을 해서 기사님들이 많이 그만두고 배달 업종으로 옮겼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있으면 반려동물이 아플 때라든가 이제 물론 요즘은 인터넷 배송이 많이 되지만 마트에 가서 장을 보거나 할 때에도 차가 있으면 훨씬 더 편리하죠. 그리고 내 주변의 친구들이 그런 어떤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기도 아주 편하고요. 저희가 환경 문제도 심각한데 차를 사라, 차를 몰고 다녀라 이것을 조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운전이라고 하는 기술을 보유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회차를 꾸려보았습니다. 운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많은 젊은 여성들이 또는 나이 든 여성들도 면허를 따놓고도 운전을 자기와는 별개의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댓글들을 통해서 알고 저희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그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부분도 있겠지만 요즘은 안 그럴 수 있어도 제가 어릴 때는 뭐하러 네가 운전을 배우려고 해. 그냥 차 있는 남자친구 만나면 되지. 남편이 운전할 줄 알 텐데.
뭐 내지는 누가 몰아주는 차 타는 게 제일 편해. 이런 식의 얘기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치 여자가 스스로 운전을 하고 차를 모는 거는 그걸 해줄 수 있는 옆에 친밀한 남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불편한 거를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그런 딱한 처지인 것처럼 그렇게 보는 시각도 없잖아 있었고요. 근데 그런데 갇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프레이밍이죠. 운전은 무슨 소뚜껑 운전이나 해라라든가 아니면 김여사라고 하는 그런 멸칭도 있었죠. 운전하는 여자들을 싸잡아서 굉장히 얕잡아 보는 그런 여성 혐오가 만연하죠. 그리고 실제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확률을 보아도 여성 운전자보다는 남성 운전자가 그 확률이 더 높습니다. 난폭 운전을 많이 하죠.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택시를 탔을 때 불쾌해지는 경험도 저는 운전을 잘한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운전을 잘하는 것은 동승자가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낄 때 그게 운전을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빠른 속도로 막 칼치기를 하고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다 뗐다 하면서 네, 그러면서 막 급발진을 하고 급정거를 하고 그러면서 빨리 가봤자 30초 1분 빨리 가는 건데 그거를 해내는 게 운전을 잘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더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확률은 오히려 남성 운전자가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성 운전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에서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패닉 상태가 되고 그럴 때도 누구나 다 그런 걸 한두 번씩 겪게 되는데 그건 위험하지는 않다는 거죠. 당황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네.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가면은 더 운전을 잘하게 됩니다. 여러 상황에 놓여봐야 운전이 더 나아지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많은 스킬들이 그렇듯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운전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자동차라는 것이 정말 잘못 운행을 했을 때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정말 극단적인 경우인 거고 초보부터 시작해서 조금 용기를 가지고 조금씩 이 기기를 익혀가는 시간을 가지면 누구나 충분히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50대 들어서 면허를 따서 지금 70이 넘어서도 작은 차를 잘 몰고 다니시거든요. 김신지 작가님의 평일도 인생이니까의 한 부분에 보면 엄마와 운전이라고 하는 꼭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운전을 어떤 일로 못 하시게 되어서 시골 마을에 외딴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운전이 필수였던 거죠. 네. 농사일에도 차가 필요하고 그래서 엄마가 면허를 따기로 결심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김신지 작가님이 속으로 놀라면서 엄마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한 번에 필기주행까지 다 붙었고 그게 56의 일이었대요. 여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59년생 윤인숙 씨는 사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사람이고 지금보다 더 넓게 살며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다. 너무 좋네요. 56세의 어머니가 과연 면허를 딸 수 있을까? 운전을 잘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딸의 마음도 뭔지는 알겠죠. 하지만 저는 여자들이 되게 많이 듣는 말들 중에서 너 같은 사람은 운전하면 안 돼. 이런 말이 일상 속에 조금은 흔한 아주 가벼운 가스라이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물론 운전이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남의 말을 듣고 그래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기보다는 스스로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래 나는 운전이 참 안 맞구나. 나는 내가 스스로 차를 모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낫겠어라고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을 자신이 겪어보고 아닐지언정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은 차를 짧게 쓰기가 참 좋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의 시대고 쏘카 같은 걸 이용하면 내가 꼭 차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필요시에 필요한 시간만큼 차를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뭐 차 살 것도 아닌데라든가 차 사면 어디 댈 자리도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차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면은 면허를 잘 활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하나 씨는 초보 운전자들 이제 막 운전을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팁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차를 모는 것보다 주차를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주차는 공식입니다, 여러분. 네이버에서 주차를 뭐 이를테면 일렬 주차 이런 걸 쳐보시면은 주차를 하는 공식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제가 초보 운전자일 때 들었던 2가지 팁을 아주 지금까지도 잘 기억하고 써먹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은 좁은 길을 갈 때가 있잖아요. 여기를 통과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양쪽을 보느라고 이쪽 저쪽 보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럴 때 내 쪽만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좁아도 차량들이 통과하는 길이라면은 내 옆에 있는 사이드 미러가 부딪히지 않는지만 보면서 가면은 오른쪽은 신경 쓸 일이 없다는 거죠. 아, 운전자 쪽에 공간 여유만 확보가 되면은 네. 조수석 쪽은 네.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조수석 쪽을 보면 왠지 너무 부딪힐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게 차량들이 더 큰 차도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 길이니까 좀 겁이 나더라도 내 쪽만 보면서 가면 통과할 수 있다. 네. 라는 게 하나의 팁이고요. 또 하나는 차선을 바꿀 때 서 있는데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움직일 때 바꾸라는 거죠. 맞아요. 속도가 좀 있어야지 끼어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차들이 다 정지해 있는데 조금씩 옆차를 가겠다고 삐딱하게 서 있는 차를 보면은 뒷차들이 좀 거슬립니다. 그것은. 그래서 언제나 도로 위에 차량들은 다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차선 변경을 하시라는 거. 맞아요. 교통의 흐름이라는 게 제가 운전에 익숙하지 않았을 때 좀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때로는 속도를 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천천히 분위기를 살펴야 할 때도 있고요. 어쨌거나 다른 차들의 흐름이 나 때문에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과감해져야 하는 순간도 있고 어떤 신호를 깜빡이를 통해서 넣어줘야 할 때도 있고요. 내가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어떤 방해물이 되지는 않나? 그것에 계속 의식을 하면 운전이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꾸 까먹곤 해서 기억하려고 늘 되뇌었던 게 뭐냐면 차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는 안백사, 안전벨트하고 백미러 위치 확인하고 또는 이제 접혀 있으면 펴고 사이드 미러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고 지금은 우리가 자동 사이드 브레이크 그쵸. 차를 타고 있으니까 차는 생략할 수 있겠지만 렌트를 하거나 외국에 가서 차를 몰거나 할 때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또 신경 써야 될 때도 있죠. 그리고 내릴 때는 창백사 창문을 다 올리고 그리고 백미러를 접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약간 외우지 않으면요. 꼭 실수해서 낭패를 보게 됩니다. 비가 막 쏟아지는데 창문을 다 올리지 않았다거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반복 경험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초보 때 너무 힘든 길을 운전하고 탈탈 털려가지고 차를 주차를 해놓고서 기어를 피해다가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주행 D 모드인 채로 시동을 꺼버린 적도 있었어요. 너무 당황해서. 그런 일은 벌어지게 마련이고요.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어느새 익숙한 개구리 운전자가 되어서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도 못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세계는 좀 더 넓어지게 됩니다. 자, 드디어 광고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광고 요청을 받겠다라고 말씀드린 회차가 나가고 나서요. 자정에 올라갔으니까 그로부터 10시간이 채 지나기 전에 다음날 아침에 이미 광고 요청 메일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 그날 마침 요청 메일들이 여러 건이 왔는데 놀랍게도 그중에서도 1등으로 보내주신 곳이 있었어요. 네. 방송을 듣고
바로 여둘톡의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실행을 하신 팀이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카밍그라운드입니다. 네, 가구 공방이고요. 의뢰 메일을 받고 답장을 드리고 하는 사이에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이분들의 작업실이 파주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김하나 작가와 제가 직접 파주로 가서 거기서 가구들도 살펴보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카밍그라운드는 여성 목수 3분이 계신 곳입니다. 네. 저희가 도착했더니 일단 저는 약간 호감이었던 게 주차장에 고양이가 깨끗한 그릇에 밥을 먹고 있었어요. 네, 길냥이들 밥을 주시는 곳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호수라는 너무 귀여운 강아지도 있었습니다. 네. 그곳은 쇼룸은 아니고요. 작업 중이신 가구들도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문이나 의뢰를 받으면 바로바로 만들어서 배송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눈 테이블과 의자에 저희가 직접 앉아서 만져도 보고 실제로 가구를 살펴볼 수가 있었죠. 네. 가구는 아무래도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물을 봤을 때 그 느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소재에서 풍겨나오는 그런 어떤 따뜻함의 정도라든가 그 고급스러움의 느낌 같은 게 실물을 볼 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이 광고를 진행을 해야 될지 어떡할지 결정하기 위한 미팅에 가서 이 카밍그라운드의 제품들을 실제로 보고 저희가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곳 가구의 특징들은요. 일단 소재로 자작나무 합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라고 하죠. 금속으로 된 접합부나 나사 같은 것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짜맞춤 기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테이블 같은 곳에 보면은 내 귀퉁이에 십자 모양으로 테이블의 다리가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식의 짜맞춤 패턴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구의 디자인이 장식적인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고 심플하고 네. 그리고 스케일감도 아주 좋았어요. 네. 특히 1인 가구나 2인 가구 정도의 아주 넓지 않은 집에서 기능성이 있게 쓸모 있게 사용할 만한 그런 가구들이 제품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거기 책상 중에 사이즈가 참 앙증맞고 예쁜 게 있었는데 어느 고객님이 부산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회의하고 있는 동안 직접 오셔서 이 카밍그라운드의 가구를 여러 개를 구매하셨던 분인데 이번에는 공방 구경도 할 겸 이렇게 직접 와서 가져갈게요 라고 하셨는데 공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가셨죠. 네, 약간 낯을 가리시는 분들인 것 같았어요. 근데 단골 손님이라고 하셨고 네. 처음에 우연히 인터넷을 보고 구매를 하셨다가 그 제품이 이제 사용해 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하나씩 점점 주문을 늘려가서 이제 집에 카밍그라운드 제품이 아주 여러 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도장도 친환경 오일로 마무리하고 친환경 바니쉬를 사용합니다. 네, 마감재를 로하스 인증받은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작나무 합판 자체도 친환경 최고급 종을 사용하고 있고요. 카밍그라운드 대표님은 원래는 법학을 전공하셨고 이전에는 다른 일을 하셨어요. 근데 30대 초반에 번아웃이 너무 심하게 와서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기에도 꽤나 성실한 타입이었는데 일을 아주 열심히 하신 거죠. 그래서 잠깐 쉬시게 되었는데 이분도 사실 스스로를 좀 복가치는 타입 아닙니까? 마냥 쉬신 게 아니라 이전부터 약간 로망을 가지고 있던 목공을 배워봐야겠다 해서 목공 일을 쉬시는 동안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전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네. 목공을 업으로 삼게 되신 거죠. 천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공방의 환경이라는 것도 대부분이 남자 목수들이기 때문에 여자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생리가 있거나 한 날이면 막 기저귀를 차고 있어야 할 정도로 여성에 대한 배려가 잘 되어 있지는 않은 환경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자기 스스로 여성 목수로서 다른 여성 목수들과 함께 적어도 치우치지는 않은
환경을 제공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고 그래서 현재는 세 분의 목수가 모여서 함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창업의 스토리도 참 뭔가 힘을 실어주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여성 창업가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 팬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재밌었어요. 저희 고객분들이가 아니라 팬분들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스타그램의 카밍그라운드 계정이 팔로워가 1만 명이던데 거기서 이제 넘겨보다 보니까 그 고객분들의 후기 같은 것도 볼 수 있었는데 정말 팬의 느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이 가구를 쓰면서 이 가구에 점점 팬이 되고 한 개, 두 개씩 모으다 보니까 이 가구를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런 리뷰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는 카밍그라운드 제품들 중에서 1인용의 작은 테이블들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마노테라고 해서 마이 노트북 테이블, 아주 작은 그런 책상 제품도 있었고 또 엄마의 서재라고 하는 제품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주방 옆이라든가 아니면은 거실에서도 좁은 공간이지만 이 책상을 둠으로써 어떤 자기만의 앉아서 글 읽고 쓰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그 가구가 아이템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제품을 만들어서 배송을 해드렸을 때 되게 구매하셨던 소비자께서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장소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 크다라고 후기를 또 남기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느 분이 책상이 배송되어 온 날 하루 종일 눈물이 났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죠. 근데 대표님이 그 말씀을 하다가 또 눈시울이 촉촉해지는 걸 보고 아이 따뜻한 사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빅토리노트 이옥선 작가님을 모셔서 육아하는 와중에 정말 노트를 펼쳐놓고 글 쓸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 육아 얘기를 썼던 그런 치열한 과정에 대해서 듣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삶 속에서 조금 마음을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이런 작은 가구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구에 앉아도 보고 만져도 보고 한 바에 따르면 가구의 이 표면의 느낌이 참 따스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마감이 아주 깔끔하고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도 참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가구들이었습니다. 하나 씨는 특히 카밍 라이트 체어 그 의자를 마음에 들어 했죠. 작은 사람한테 너무 딱이더라고요. 하지만 큰 사람 정도 나오겠죠? 네, 카밍그라운드 제품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에서도 팔로우 해보시면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구경하다가 창밖을 내다봤더니 1톤 트럭이 대져 있어서 이거 직접 운전하시나요? 그랬더니 배송을 직접 가실 때도 많다고 했어요. 네, 여성에게 운전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사이즈의 미니 수납장, 제품 이름은 카밍 미니 곡간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 제품도 주방 근처에서 놓고 쓰면 아주 용도가 좋아 보였고요. 그리고 반려동물들을 위한 식기 거치대 같은 제품들도 되게 따뜻한 느낌을 주는 나무 소재의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둘톡의 1호 광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광고와 사연 이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w2talking@gmail.com w 숫자 2 talki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누르고 들어주세요.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라이피조이님께서 13화가 저에게는 최고의 회차네요.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너무 귀해서 모든 문장에 밑줄 긋고 싶을 정도였어요. 부디 숨지 마시고 가끔이라도 말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위트까지 넘치는 이옥선 작가님의 팬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이옥선 작가님의 고정 출연을 바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브리엔님께서 오늘은 파워는 안 하냐? 오늘 우리 파워 안 했다. 다시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작가님이 안 계시니까 파워를 챙겨주시는 분이 없네요. 이옥선 작가님 너무 재밌고 멋있으세요. 바로 빅토리노트 주문하러 갑니다. 하트 하트 하셨습니다. 자,
파워 한번 해주세요. 파워. 좀 더 강렬하게. 파워. 그린데이 JM님께서 매봉 톡토로입니다. 이옥선 작가님 말씀이 지금의 제게 하나하나 너무 큰 힘이 되었어요.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아 하고 다독다독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코스타 8187님께서 이옥선 여사님이 나오신 오늘 방송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비혼에 자식도 없지만 오늘 하신 말씀들은 평소에 나이 드는 것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자주 했던 저에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법에 대한 지표를 제시해 주신 유쾌한 경험담이었습니다. 내일 엄마를 만나기로 했는데 선물로 드리려고 책을 샀습니다. 엄마는 제 생일을 매년 까먹으세요. 심지어 이번 생일엔 엉뚱한 날짜를 제 생일이라고 우기기까지 하셨어요. 생각할수록 어이없긴 하지만 생일 따위 뭐가 중요한가요? 반전은 저도 엄마 생신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그 엄마의 그 딸 아닌가요? 엄마가 빅토리노트에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도 상관없으니 되도록이면 많은 말을 남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의 흔적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모든 엄마는 다 위대하니까요. 맞습니다. 코스타 8171님께서 말씀하신 엄마가 빅토리노트에 사소한 것들이라도 남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그 사은품 굿즈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 굿즈가 아주 정말 집요함의 산물입니다. 만듦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예전에 저희 엄마가 쓰셨던 빅토리노트라고 쓰여 있는 앞에 누각이 있고 막 단풍나무가 있고 배가 있고 한 그런 레트로한 사진이 표지였는데 그것을 복각한 거죠. 그 표지 그대로 양장으로 일단 만들었는데 이게 옆에 있는 승리노트 제작사라든가 뒷면까지 정말 그대로 복원을 했거든요. 네.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초반에만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노트를 갖기 위해서 빅토리 노트를 또 샀다 하는 분들도 있었고 하지만 제작비 사정으로 양장은 아니고 무선제본이라고 하죠. 네. 그 빅토리 노트, 글을 쓸 수 있는 안에 내지까지 70년대의 노트를 그대로 재현한 그 노트가 사은품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구매하실 때 사은품 적립금 차감으로 구매를 하시면 아주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톡갱님께서 여둘톡을 듣다가 태어나 5세까지의 육아일기를 가진 김하나 작가님이 너무 부러워 우리 엄마한테 좀 섭섭해지려는 찰나에 이옥선 작가님의 한마디. 굳이 일기를 쓰지 않아도 아기를 키운 엄마는 위대합니다. 그치, 우리 엄마도 시장에서 장사하며 나 키운다고 애썼는데 섭섭해하면 안 되지 하셨습니다. 그럼요. 육아일기 없다고 우리 엄마들한테 섭섭해하지 맙시다. 군산 저어새님이 또 등장하셨습니다. 여둘톡에서 이옥선 작가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너무 좋네요. 치명적인 사투리의 매력, 귀여움, 멋짐, 유머 감각까지 두 분이 쏙 빼닮으셨군요. 확신의 엔터테이너. 종종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책을 내주신 두 작가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댓글 쓰다 보니 또 읽고 싶을란다. 이게 대체 무슨 말투인지는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불광천 외가리님 오셨군요. 군산 저어새님 사연 너무 재밌고 항상 공감이 갑니다. 톡토로십이 무럭무럭 자라나요. 메이의 새빨간 비밀에서 엄마는 네가 멀리 갈수록 자랑스러울 거야 라는 말에 눈물이 팡 터졌었는데요. 제가 더 크려면 엄마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걸 오늘 이옥선 여사님 말씀 들으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서로를 멋있어하고 뿌듯해하는 멋진 모녀 관계가 느껴지는 방송이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아유, 불광천 외가리님 오시니까 왜 이렇게 반가워요? 그러니까요. 군산 저어새님과 이렇게 서로 만나신 모습을 보니까 뭔가 완성된 것 같네요. 네. 햇살사람님께서 저는 두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엄마가 되기를 원했었고 준비하고 맞은 엄마 자리인데도 가끔 커다란 두려움이 몰려오곤 해요. 작고 나약한 나 같은 인간이 타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생각하면 말이죠. 하지만 그냥 그렇게 함께 어울려 사는 수밖에 뭐 다른 방법이 있겠나 하며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엄마도 방임주의셔서 제가 독립심이 강한 인간으로 자라서 그런 엄마가 되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막상 엄마 자리에서는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 작가님 어머니 말씀 들으니 무척 힘이 나요. 서로의 영역을 지키는 약간의 방임의 태도로 다정한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박터지게 싸워도 좋은 엄마와 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용기가 나요. 그나저나 힘 빼기의 기술, 만닫고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그 모든 하나 작가님의 매력이 어머니로부터 유래된 것이었군요. 이것은 마치 왕위의 상왕을 만난 느낌. 내 앞에 흐르는 강물의 원천인 샘을 본 느낌입니다. 오늘 방송도 매우 흐뭇하게 들었어요. 세상에는 왜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여둘톡을 들으면서 그런 보석들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셨습니다. 왕 위의 상왕 이옥선 씨. 끝판왕. 만닫고 끝판왕. 모스동 톡토로님께서 안녕하세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임신 8개월 차를 보내고 있는 모스크바 톡토로입니다. 기적처럼 찾아온 아이를 품고 한창 입덧이 심할 때 시작된 여둘톡과 함께 즐겁게 산책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 빅토리노트에 대한 에피소드를 들으며 저 또한 제가 발견한 엄마의 육아일기, 저희 엄마는 꽁꽁 못 숨겨 놓으셨네요. 필리얼 파이어티 노트가 생각났어요. 사전을 찾아보니 효심이더라고요. 이게 필리얼 파이어티라고 하는 것의 뜻인가 보죠.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절 존재 자체로 사랑받았던 기록의 흔적은 제게도 큰 힘이 되었답니다. 저 또한 아이가 생긴다면 매일 조금씩 기록을 남겨주고 싶다고 다짐하게 되었고 임신 3개월 차부터 매일 2-3줄씩 짧은 일기를 씁니다. 저는 한 페이지에 매해 같은 날짜가 적힌 10년 일기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둘톡을 들으며 뱃속의 딸아이 보름이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아이를 품으며 생명이란 존재 자체로 귀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느껴요. 성장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겠지만 제가 남기는 사랑의 기록이 아이에게 작은 힘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이옥선 작가님이 말한 아이는 자기가 자랄 싹을 자기 몸 안에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은 어제의 일기에 적어두었어요. 훗날 이 일기를 보는 아이가 남들보다 늦게 피어도 세상에서 유일하고 고유한 존재로의 나 자신임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저희 보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언니들 환갑 칠순까지 오래오래 함께해 주세요 하시면서 빛바랜 효도노트에 적힌 기록을 사진을 찍어서 첨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7월 15일 빨래를 하면서 방 안에 혼자 두었더니 조용함을 느껴 보았더니 설탕통을 열어 젖혀 먹고 있지 않은가. 눈, 코, 입, 얼굴 정신이 없다.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 설탕을 퍼먹고 있었어요. 역시 모든 어머니들은 위대합니다. 맞습니다. 그린시티 톡토로님. 안녕하세요. 그린시티 톡토로입니다. 으쓱. 이옥선 작가님 우리 동네 사시네 하면서 어깨 뿜뿜했습니다. 사이사이 끼어들어서 어머니 하며 같은 톤으로 추임새 넣고 자꾸 끼어들고 싶었어요. 제가 친구들이 인정한 공식 리액션 장인이거든요. 투뿔 한우 어디가 좋은지, 과일 어느 집이 좋은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제게 네가 20살이 되면 하고 시작하던 무수한 가정들이 그냥 가정으로 끝이 나버렸지요. 20이 넘고 보니 그게 너무 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 이옥선 작가님 해주시는 말씀이 마치 우리 엄마가 나에게 해주지 못한 얘기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 가슴이 말캉말캉했습니다. H마트에서 울다를 읽을 때 느꼈던 감정들은 날 것 그대로 내 얘기 같았다면 이번 회차 작가님 말씀은 어쩐지 따뜻한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울지 않고 깔깔 웃다가 맞다 혼자 추임새 아니에요. 맞다입니다. 맞다가 아니고요. 맞다. 혼자 추임새 넣으며 행복하게 들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엄마를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 가셔서 엄마 나이로 다가갈수록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드디어 엄마보다 하루 더 나이가 많아진 날을 지나고 나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제 나름대로 엄마를 기록하고 정리해야지 생각을 하고 짧게 시작은 했어요. 근데 더 나아가는 걸 사실 좀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두서없이 몰려오는 글자들을 어찌 해야 하나,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하면서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올해 H마트에서 울다를 만나고 빅토리노트를 만나네요. 어떻게든 머릿속에 쌓이는 글자들을 차분히 정리해두면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 희미해지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겠지요. 뭐 어때? 우리 엄만데.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 어쩐지 용기가 더 생기는 밤입니다. 저 사실은 연달아 2번째 듣고 있거든요. 따뜻하고요. 재미납니다. 파워 하셨습니다. H마트에서 울다와 빅토리노트에 이어서 그린시티 톡토로님께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글이 있는데 이번 주에 바쁜 스케줄 중에 선우 씨가 북토크를 진행했던 정멜멜 사진가의 다만 빛과 그림자가 그곳에 있었고의 가장 첫 글이 일찍 돌아가신 본인의 엄마에 대한 글입니다. 네. 그 글은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올해 들어서 읽은 글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좋은 글이니까 그린시티 톡토로님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토로님께서 메일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봉동에 사는 41살 봉토로입니다. 여둘톡 2번째 에피소드까지 올라왔을 때 발견하고 듣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마치 제 앞에 두 분이 계신 것처럼 두 분 말씀에 자꾸 맞장구 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게 되더라고요. 지난 에피소드 30년째 생리 중이라니를 들으면서도 그런 순간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특히 완경 이후에 정말 편해졌다는 선배님들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는 마음이 크게 놓였습니다. 내 앞에 가시밭길이 드러날 줄 알고 덜덜 떨고 있었는데 곧 내디들 발 앞에 펼쳐진 길이 보송보송하고 보드라운 길이라는 걸 안 것 같았달까요? 초경을 남들보다 유난히 일찍 시작해서 저도 30년째 생리 중인데요. 생리를 기준으로 볼 때 전주는 PMS 기간이라 힘들고 그 주는 생리 중이라 힘들고 2주 뒤는 배란기라 또 힘들고 그럼 대체 한 달에 한 주만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지내는 건가? 라고 생각하곤 했거든요. 10대 이후의 삶을 4분의 1만 온전한 컨디션으로 지낼 수 있다니 너무 억울하다라고요. 생리만 없었다면 나의 생산성과 인성은 지금보다 훨씬 낫지 않았을까? 라고 괜히 생리 탓을 해봅니다. 아무튼 생리가 온전히 모두 끝나고 나면 호르몬의 변화로 또 다른 헬이 열린다는 말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곧 다가올 그날들이 공포스럽기까지 했는데 두 분 말씀에 내 앞에 버티고 앉아있던 무서운 개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이미 내 성격은 개차반인데 지금보다 더 예민해진다니. 대체 그때 나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항상 걱정했었거든요. 선배님들의 낙관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정말 기뻐요. 감사합니다. 두 분이 조곤조곤 나누시는 말씀과 문득 갈겨주시는 여둘톡 로고송을 들으면서 이런 언니들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어렸을 때보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자 선배들에게 지금 겪는 감정과 일상들을 나누면서 조언을 듣고 싶은 순간들이 오히려 저는 더 많아지더라고요. 언젠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그런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저에게도 저보다 어린 분들에게 그간의 푸닥거리를 통해 얻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있다면 정말 더없이 좋겠다는 꿈을 꿔봅니다. 하셨습니다. 네, 정말로 나이 먹을수록 여자들끼리 서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누는 자리가 얼마나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책 완경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이 담론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서로가 본인이 겪고 있는 경험, 내가 지나온 시간의 의미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는 장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땡겸 톡토로님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한창 언니가 필요할 나이여서 다짜고짜 언니들이라고 불러봅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가 고향이며 서울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올해 40살의 공덕 톡토로입니다. 오랫동안 땡땡이였고 이제는 톡토로도 겸하고 있어서 땡땡이 겸 톡토로라고 불러봤어요. 7년 전에
80년대 학번 언니들이 여자들의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라며 여하구 대학 동문회를 소집했어요. 첫 번째 동문회 때 용기 내서 친구랑 같이 참석했어요. 그때 40명쯤 모였으려나요? 3시간 동안 자기소개하다가 끝났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고 이런 게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윗 학번부터 한 명씩 이야기하는 시기였는데 나의 미래거나 현재이거나 과거인 간증을 들으며 다 같이 울고 웃는 시간이었어요. 그 뒤로도 2-3번의 모임 동안은 자기소개만 하다 끝났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여자들만의 공감대가 있다는 점이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각자 직장에선 비슷한 처지의 여자가 혼자이거나 거의 없는데 여기 와보니 동지가 이렇게나 많다니 하는 기분이었어요. 여둘톡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 오래오래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여자가 많지 않은 업계에서 일하는 분들이 여성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모인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여성 동지가 많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눈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귀로도 마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면 참 든든한 느낌이 들죠. 네, 맞습니다. 학교를 같이 나오지 않은 여성 동문회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톡토로십이겠죠. 잠토로님께서 안녕하세요. 잠실 사는 잠토로입니다. 늘 마음속으로 밑줄 쫙쫙 그어가며 듣고 있지만 이번 에피소드는 더욱더 감사했습니다. 이번 주는 오늘 일요일에야 들었어요. 금요일에 유방암 수술을 받고 빠른 회복을 위해 사람 없는 주말 병원 복도를 하염없이 걷다가 여둘톡을 틀었습니다. 나는 지금 캔서링 하고 있는 중이야 라는 말씀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갑작스러운 진단과 치료로 괜찮다고 하고 다니지만 사실 괜찮은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이건 지나갈 거야 라는 말이 어떤 말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암 환자 대신 암 생존자, 아니 암 경험자라는 명칭을 쓴다지만 여기저기 주렁주렁 달고 있는 지금은 큰 위로가 안 되는데 여둘톡의 담백한 이야기가 힘이 되네요. 호르몬 치료에 들어가면 추천해 주신 생리 빤스는 못 써보겠지만 생리기를 좀 더 빨리 끝내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니 설레네요. 여둘톡 오래오래 들으려면 모두 건강하세요. 검진도 잘 받으시고요. 잠토로 드림 하셨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또 한 분의 DM 사연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 그분도 암 4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네. 나는 지금 캔서링 하고 있는 중이야. 이 말이 정말 큰 위로가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 시간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팟빵에서 영등포 포르르 톡토로님께서 여둘톡을 들으면 들을수록 다양한 사람들이 듣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대에서 70대, 비혼과 기혼, 유자녀 기혼 여성과 무자녀 기혼 여성, 육아맘과 워킹맘, 프리랜서와 비프리랜서, 남성과 여성 등등이요. 팟캐스트는 주요 타겟층이 명확하지만 듣다 보면 가끔 소외될 때가 있어요. 특히 일을 하지 않고 2아이를 키우는 전업맘의 경우는요. 뒤집어 생각해보면 임출육, 임신, 출산, 육아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겠죠. 여둘톡의 에피소드가 13개가 넘어가고 매회 다양한 사람들의 댓글이 소개될 때마다 토토로의 품처럼 톡토로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팟캐스트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러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팟캐스트에 속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배제시키지 않고 모두를 품어주는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셔서 항상 감사드려요. 어제 최인아 책방에서 진행된 북토크에 참석한 분들 중 대부분이 톡토로인 것을 보고 제가 든 손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가족 이외에는 소속이 없는 저에게 톡토로십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옥선 작가님 아니셨으면 여둘톡에서 본격 임출육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갈 길이 창창한 여둘톡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 여러 회차의 방송을 쌓아나가면서 다양한 분들에게 가닿을 수 있는 다양한 톡토로들을 토토로의 품처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다뤄보겠습니다. 여둘톡 14화의 주제는 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둘픽은 아니잖아. 여둘 광고였죠. 여둘 애드? 여둘 애드. 네, 오늘의 여둘 애드는 카밍그라운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